맛있는 주식을 추천해 드립니다. 주식 식객.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건입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저희가 이전에는 챗GPT나 배터리 장비처럼 좀 이제 새로 이제 막 성장하는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반도체 산업은 사실 역사도 길고 사이클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컨텐츠 쪽으로 좀 집중해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부제목으로 발리면서 생긴 일이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이 펀드 매니저들과 굉장히 많은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펀드 매니저들이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애널리스트들한테 어떠한 질문을 하는지를 사실 제가 김영건 위원 몰래 제가 친한 펀드 매니저들을 통해서 질문을 미리 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최근에 반도체 업황, 그리고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시계열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때 약간 시장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인위적 감산이라는 얘기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좀 커졌던 것 같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실제로 실적 발표 때 인위적 감산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주가들은 이제 안 좋은 얘기인 거잖아요. 공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가들은 조정을 많이 받지 않고 오히려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저 이걸 어떻게 시장에서 예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움직인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산업에서 캐펙스 어떻게 될 것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이제 밝혔듯이 이제 캐펙스의 전체 금액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코멘트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일부 실망하는 좀 요인이 있었고요.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총 3가지 포인트에서 그 금액이 유지되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공급 과잉을 더 강화시킬 만한 요인이 크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총 3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전체 캐펙스 금액은 유지되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인프라 투자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과거의 반도체 투자는 공장과 설비를 동시에 짓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공장도 짓고 건물도 짓고 그다음에 장비도 집어넣어서, 그래서 한번 생산량이 늘어나면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수요가 이제 연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에 비해 갑자기 이제 계단식으로 공급이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제 공급 과잉이 많이 촉발이 됐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쉘 퍼스트라는 전략을 씁니다. 쉘 퍼스트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공장에 외형을 먼저 지어놓고, 그 평택 같은 데 지나실 때 보시면은 엄청나게 큰 건물들을 미리 지어놓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장비 반입은 이제 수요에 맞게 연속적으로 집어넣는다라는 전략을 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쉘 퍼스트니까 쉘을 지어야겠죠. 그 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번 이제 캐펙스는 당분간은 이제 그 쉘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많은 비용이 투자될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장비 투자는 줄이지는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나가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바쁠 때는 업무도 그렇지만 바쁠 때 책상 정리 못 하잖아요. 바쁠 때는 일단은 빨리 일 처리부터 하는 게 먼저니까 책상 정리를 못 하는데, 삼성전자도 이제 바쁜 시즌은 지났으니까 장비를 좀 재배치하겠다라는 코멘트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이제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바꾸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생산량이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투자 금액은 지속되지만 실질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나는 부분은 크지 않다라는 부분. 마지막 3번째로는 투자 금액이 유지되지만 그중에 R&D 투자 비중을 늘린다라고 코멘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한 1조 원 전후로 투자를 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한 평상 대비 한 3, 4배 정도의 R&D 비용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20에서 30조 사이에 투자 비용이 늘어나는데, 그다음에 그 사이에 R&D로 연구개발용으로 들어가는 장비가 뭐 한 1에서 4조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생산량을 뿜어내는 장비 투자는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공급에 대한 우려를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잉여 자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현재 재무 실적을 기반으로 봤을 때 투자를 강하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공식적인 가이던스가 거의 50에서 70%까지씩 작년보다 줄이겠다라는 가이던스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였고,
삼성전자가 많이 안 줄인다는 코멘트가 나와서 말씀 주셨듯이 이제 실망하는 매물이 조금 있었고 내막을 보면 그렇게 투자가 강하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전 감산이 없다라고 해서 이게 공급이 늘어날 것처럼 받아들였지만 실제로 말씀하신 세 가지 포인트에서는 다음 수요 상승 사이클을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나 R&D나 장비 재배치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지 반도체 공급량이 더 늘어나는 코멘트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중요한 건 결국 그럼 수요인 것 같아요. 모든 산업이 수요가 가장 어려운 것 같고 사실 수요가 알 수 있으면 사실 전 주식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결국은 수요가 안 좋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빠졌던 거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맞춰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구간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정도 가격에서 펜트업 디맨드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중국의 스마트폰이라던가 뭐 이런 수요들에 대해서 이게 조금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전방 수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제 어플리케이션별로 어디 쪽을 조금 먼저 수요 펜트업을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수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이제 리오프닝 또 펜트업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중국 쪽을 좀 국한돼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중국은 아무래도 스마트폰의 수요 개선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스마트폰도 있고 서버도 있고 PC도 있는데 중국 시장에서의 이제 PC 시장이라는 거는 글로벌 기준에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고 스마트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중국 시장이거든요. 근데 중국 시장에서의 12월까지의 데이터만 말씀드리면 이제 출하량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개의 출하량이 있죠. 셀인 출하량과 셀스루 출하량. 삼성전자, 애플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통신사한테 또는 유통상한테 넘기는 출하량이 이제 셀인 출하량이고 통신사나 유통 채널이 우리 소비자들한테 밀어내는 출하량이 이제 셀스루 출하량인데 이번 12월 데이터만 보면은 안타깝게도 셀스루 출하량은 전월 대비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소비자들이 완전히 사진 않았다는 거고 반대로 이제 12월 셀인 출하량은 오히려 전월 대비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 시장 조사 기관의 데이터인데 증가했던 사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이제 유통 채널과 또는 이제 그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구매자들의 펜트업 수요를 기대한다. 그래서 재고를 좀 축적시킨다. 이런 그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뭐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가장 빨리 회복될 수 있는 분야는 스마트폰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SK텔레콤 저희 지나가다 볼 수 있는 그런 매장에서는 핸드폰을 다 사서 이제 재고를 쌓아놔서 이제 소비자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 소비자가 와서 핸드폰을 사고 있진 않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네. 셀인과 셀수로의 차이인 거고 네. 결국 저희가 실제로 수요라고 생각하는 거는 소비자가 사야 되는 셀수로 데이터가 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스마트폰 수요 자체는 아마 2020년, 21년은 상대적으로 좀 강했고 작년에는 그 2년 연도보다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올해는 그 사이 레인지를 형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플리케이션 중에 스마트폰이 가장 먼저 수요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오랫동안 안 좋았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스마트폰의 수요 개선이 아무래도 그 경기에 좀 더 민감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수요 걱정은 이제 과거 대비해서는 더 우려가 좀 이제 줄어들 것 같긴 하면 더 안 좋아지긴 힘들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의견인 것 같고 이제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저희가 빅그로스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이 빅그로스 가이던스를 미스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아직 수요가 많이 개선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드리고 아무리 수요가 안 좋아도 특정 가격 밑에서는 못 파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이거는 내가 이 가격에 못 판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가격 레벨이 칩 메이커들 입장에서 그 정도 가격 수준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수요 빅그로스 가이던스 업체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한 자릿수 중반에서 많게는 두 자릿수까지 1분기 때 수요 그 출하량이 감소할 걸로 전망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못 맞출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이유에는 아마 2월까지의 매출액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도 수출액 같은 경우도 그렇고 1월, 2월까지의 그 매출액 동향만 가지고서는 말씀 주신 대로 1분기 때는 조금 미스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한 개 분기에서 출하량이 가장 많이 몰리는 부분은 이제 그 분기 말이거든요. 작년 4분기 때도 그랬지만 분기 말에
그 가격을 이제 고객들이 용인하기 시작하면 또 급격하게 또 출하량이 또 목표치를 도달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가이던스를 그 맞추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가격 측면에서 더 이상 그 판매자 입장에서 용인할 수 없는 수준까지 내려가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중에서 하나는 낸드, 하나는 디램인데 낸드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수준에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소위 캐시 코스트라고 하죠. 저희 이제 김철중 수석님께서도 많이 커버하시는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캐시 코스트가 많이 등장했잖아요. 그 캐시 코스트라고 하면은 현금 원가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낸드는 거의 그까지 왔어요. 그래서 낸드는 더 이상 가격을 낮출 수 없는 수준까지 왔고, 그래서 현물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낸드 가격은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게 하락하지 않고 있고, 반면에 디램은 일부 아직 거기까지는 좀 남았어요. 남았는데 많이 남지 않았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한 업체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한 5%에서 10% 사이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5% 10% 이상 가격이 더 하락하면 아마 캐시 코스트까지 갈 수 있고, 업체들마다 차이가 있고 이미 영세한 대만 업체들 같은 경우는 도달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가격의 저항이 강하게 발생되겠죠. 그렇게 이제 캐시 코스트가 도달하게 되면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가격을 내릴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구매자 입장에서도 캐시 코스트에 도달됐다고 해서 바로 살 수 있는 용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수요가 있어야 사실. 네, 하지만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제 가격 탄력적 수요 회복이 있죠. 그 같은 돈 내고, 예를 들면 10,000원 내고 메모리를 하나 꽂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메모리가 5,000원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10,000원어치 꽂을 수 있는 거죠. 그럼 2개를 꽂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추가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가격 탄력적 이제 수요 회복인데,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모바일에서는 올해 통틀어서 아마 모바일 탑재량이 한 10%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요. 탑재량이 10% 늘어나면 스마트폰이 한 5% 덜 팔려도 메모리는 판매량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아무리 그 캐시 코스트를 간다 해도 디스플레이도 캐시 코스트 밑으로 간 적도 많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또 수요인데, 그 수요와 공급 사이에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데이터는 결국 재고 상황일 것 같아요. 아무리 세트업체가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재고가 많으면 안 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이제 주요 어플리케이션별 재고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좀 아직 높은 상황인가요? 대표적으로 모바일과 서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 때 주수, 이제 재고 주수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실 수 있으신데, 네, 시청자분들은 이제 재고 일수 또는 재고 주수가 조금 생소할 수 있으실 텐데, 현재 갖고 있는 재고 대비 이제 사용될 걸로 사용되는 사용량을 나눈 이제 기간이 되겠죠. 재고 주수 기준으로 모바일 업체들 같은 경우에 10주 초반, 10주, 11주까지 갔었습니다. 원래 평균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건전하다 싶은 정도가 한 4주에서 5주 정도 됩니다. 지금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많이 소진이 됐어요. 재고 소진이 많이 안 샀죠. 지금 이제 모바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한 6주 정도의 재고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건전하다고 하는데 왜 안 사냐? 모바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스마트폰이 더 안 팔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재고 수준을 더 낮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4주에서 5주 수준으로 더 안전하게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지금은 좀 안 사는 구간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서버 같은 경우는 모바일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재고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 10주 초중반에서 지금은 한 7, 8주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서버는 평균이 똑같나요? 건전한 수준이 5주, 6주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업체들이 5주, 6주 정도 되고, 정말로 재고가 없을 때는 한 3, 4주까지도 가기도 하는데, 서버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한 7주에서 한 9주 정도 사이, 그러니까 모바일보다는 조금 많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이제 대만 서플라이 체인들에서도 체크가 되듯이 1월 달에 급격한 매출의 감소가 일어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페이스북으로 알려진 메타라는 이제 큰 규모의 소비자들,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구조를 좀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그래서 걔네도 책상 정리하는 건가요? 그렇죠. 일종의 이제 그 좀 더 효율적으로 앞으로 책상을, 지금까지는 이제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할 수 있는 책상을 동시에 썼다면 공식적인 표현으로는 AI와 난 AI를 나누겠다. 그러니까 게임하는 책상 따로, 공부하는 책상 따로 나누겠다. 그러면은
각각 책상에 어울리는 이제 하드웨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그 당장 들어오는 부품 수요는 좀 멈춘다라는 이제 그 코멘트를 했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서버 같은 경우는 서버 D램을 비롯한 수요는 좀 최근에 좀 많이 좀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재고일수 줄어들고 수요가 올라오는 타이밍이 반도체 가격도 오르고 저희가 진짜 반도체 업체들한테 기대하는 증익 사이클이 시작되는 구간일 것 같아요. 지금 최근 보고서들 좀 많이 쓰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실 때 이제 반도체 가격은 언제까지 빠지고 혹은 그게 이제 플러스가 나는 구간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계약가 기준으로는 한 3분기 말 정도 되면은 아마 가격이 이제 유지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에 더 빠지진 않는다. 네네 그렇게 보고 있고 4분기부터는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조사 기관들의 데이터를 좀 취합을 해보면 4분기 때까지 PC DRAM 가격은 계속 빠질 것 같아요. PC DRAM 가격이 흔히 시장에서 기준을 삼는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가격이 올라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4분기 때까지는 가격이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모바일 디램과 서버 디램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중이 훨씬 커요. 4분기부터 그 초과 수요 구간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급이 여태까지 최근에 늘어나지 못해서 그런 거죠. 네. 그 PC 쪽에서는 좀 아니고 이제 모바일과 서버 쪽에서는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한다라고 아주 소폭이지만 그렇게 입장을 좀 변경했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는 가격이 이제 모바일과 서버에서의 초과 수요는 곧 거기서의 가격 안정화를 불러일으킬 거고 그럼 PC DRAM 가격은 조금 빠지더라도 전체 가격은 4분기 때 오를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계약 가격을 보고 투자하면 이미 늦어요. 사실은 업체들 간의 계약이라는 거는 사실은 의사결정권자는 다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서 시장에 노출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물 가격이라는 지표를 보고 투자하는 게 오히려 맞거든요. 근데 현물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선행적으로 반영한 4월 정도에는 반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급 질문이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이제 워낙 제 옆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 사실 최근 2년 동안 올해는 몇 분기 때 돈다 몇 분기 때 돈다 이랬던 게 사실 안 돈 거잖아요. 사실 작년에도 이런 얘기 계속 있었던 것 같고 네. 그 아무도 2023년 3분기까지 가격이 빠질 거라고 예측했었던 사람은 작년 초만 해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수요 때문일 텐데 위원님이 보시는 3분기 바닥과 4분기 올라가는 로직에서 만약에 내가 틀릴 가능성, 만약에 내가 틀리면 어떤 게 가장 큰 리스크로 틀릴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럴 경우엔 가격이 더 빠질 수 있다. 이런 것도 사실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네. 과거에 많이 틀리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를 보고 계신지. 결국에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가설에 반대가 다 리스크가 되겠죠.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최대 공급자인 삼성전자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어요. 저희가 아까 제가 공급이 적을 거라고 코멘트는 드렸지만 업체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아니 그 미래에셋의 김영건도 업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업황이 좋아질 거라고 보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을 많이 안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네요. 그렇게 네.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왜 동의하는 줄이냐? 좀만 버티면은 수요 좋아지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당장 한두 분기의 실적 악화가 상당히 부담되는 거예요. 이 경영진이라는 거는 기업의 중장기적인 그 경쟁력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당장의 수익성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공급에 대한 그러한 시그널을 시장에 제대로 주지 않으면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낮고 그러면은 사실은 실적이 악화가 지속되는 거죠. 당장 적자가 나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갑자기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을 시작할 네. 리스크 요게 일단 네. 가장 큰 틀릴 가능성인 것 같고.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에서의 수요가 늦게 올라오는 부분이죠. 아까 말씀한 스마트폰 네. 수요나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셀스인까지만 되고 또 재고 막 소진하고 셀스로 연결이 안 되는 리스크. 네네. 개선이 안 될 거다라는 거는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고 개선이 늦을 거다라는 게 전 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수요자들의 부품 재고는 상당히 건전화돼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스마트폰이 팔리기만 하면 사실은 다시 한번 또 메모리 구매 사이클이 와요. 근데 지금부터 문제는 이제 늦게 팔리면은 그만큼의 이제 또 부담이 좀 기다리는 되겠죠. 시간이 네. 또 필요하다.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그 서버 업체들의 투자가 또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좀 저희가 어려운 얘기 좀 했고요. 이제 조금
재밌는 얘기라고 할까요? 좀 더 이제 큰 그림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질문만 좀 드릴게요. 이것도 펀드 매니저들이 질문을 준 내용인데, 먼저 첫 번째로 최근에 보고서도 쓰셨어요. 챗GPT를 조금 이렇게 반도체 수요랑 연결시켜서 쓰시려고 했던 노력이 보이는 네. 이제 그런 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이 챗GPT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궁금한 거죠. 지금 되게 핫하긴 하지만 반도체의 거의 대부분의 수요처를 좀 유의미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긴 그림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반도체 업황에 줄 수 있는지 혹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이제 한 가지 확실한 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챗 GPT가 인기가 많아지면 반도체 수요가 많아지는 것은 확실한 팩트예요. 그러니까 챗 GPT라는 것이 가동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반도체 리소스 활용이 동반이 되거든요. 정량적인 반도체 리소스가 동반이 되는 게 무슨 말이죠? 구체적으로 챗 GPT라는 친구가 이제 단어를 처리하잖아요. 여러 가지 네. 단어를 한 마디 단어 처리하는데 GPU를 일정 부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두 가지 요인이 있겠죠. 사용자가 많아지거나 또는 사용자 한 명이 질문하는 여러 번 질문의 하거나. 내용이 많거나 하면은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엔비디아가 판매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GPU에 대한 올라갑니다. 사용도가 올라가고 최근에 챗 GPT 이제 유료화 관련된 기사도 아마 보셨을 텐데 그 왜 유료화하냐면 결국에는 그 데이터 센터 또는 GPU 사용에 대한 비용이 부담되는 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많은 반도체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챗 GPT가 완전히 대중화되고 하나의 큰 지금 이제 수천만 명이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그 더 많이 사용하면 반도체 수요가 그거에 따라서 늘어나는 건 확실해요. 여기서 우리가 의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그러면은 챗 GPT가 그 나름대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그 사용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죠. 또는 챗 GPT가 앞으로 갈 길이다. 검색 엔진을 다 잡아먹는다. 네. 뭐 이런 그림으로 네, 가면. 뭐 또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반도체 수요가 동반되는 거는 그거는 팩트입니다. 저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몇 프로고 음. 모바일은 몇 프로를 수요에 차지하고 이런 거에서, 왜냐면 제가 2016, 17, 18 반도체 사이클 때 그거를 기억해서 서버가 이렇게 올라왔던 거잖아요. 네. 비중 자체가 제2의 서버처럼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챗 GPT가 이제 써보셔서 알겠지만 저도 많이 써봤는데 상당히 혁신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대중화되고 그다음에 많은 이제 인터넷 업체들, 빅테크 업체들이 그러한 유사한 플랫폼을 많이 내면서 좀 더 발전이 된다면 저는 상당히 하나의 큰 수요처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정량적으로 몇 퍼센트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추측하기는 좀 쉽지 않죠. 네. 요즘은 이런 얘기들 많이 안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제 경험상 반도체 주가가 위에서 제일 좋아지다가 내려갈 때 항상 이슈가 되는 게 중국 경쟁사 얘기들, 중국의 반도체 굴기 얘기들은 항상 업황이 안 좋아지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이제 누르기 위한 리스크인 것 같아요. 사실 잘 안 된 것 같고 본인들 계획 대비해서는. 그래서 최근에 중국 반도체 업체들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요. 지금 뭐 위협적인 정도까지는 아직은 올라왔다고 보기 좀 어렵나요? 종류마다 다를 것 같은데 상당히 위협적이죠. 그러니까 위협적이니까 제재가 가해지는 거고 과거에는 이제 메모리보다는 이제 파운드리에서 네. 이제 성장 속도가 상당히 가팔랐고 파운드리라고 하는 분야는 이 로직 반도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국가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군사 무기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인프라에 들어가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제 미국이 중국을 그런 부분에서 먼저 제재를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점차 메모리는 제재를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았는데 메모리가 급격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는 YMTC라는 업체가 메모리를 실제로 팔 수 있을 정도까지 나왔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재도 한 단계 더 디테일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으로는 미국 핵심 기술을 쓰는 장비는 허가를 받고 집어넣어라 이러한 이제 규제였다면 지금은 아주 디테일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D램 같은 경우는 14나노 이하를 지원하는 장비는 아예 반입이 안 된다. 가장 위협이 되는 낸드 같은 경우는 128단 이상을 지원하는 장비는 아예 반입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디테일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 자체가 더 이제 세부 1-1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기사에 따르면 이제 뭐 기사니까 아직은 정확하게 팩트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YMTC 같은 경우는 이 공장 건설을 이제 무기한 연기해 놨고 그 CXMT 같은 경우는 디램을 하는 업체인데 이제 차기 공장에 대한 계획을 뭐 한 1, 2년 미뤘다 이런 기사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그거 이외에 만약에 기술력이 올라오는 수준은 저는 지금은 상당 수준 올라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탑픽으로 제시를 하면은 뭐 삼성전자와의 거대한 뭐 차이가 있어서 뭐 투자 의견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제시하느냐라는 거에서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큰 틀에서 업종에서의 투자 의견을 말씀드리면 반도체 업종은 전체 시총 규모는 커질 거다. 그러니까 비중 확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 서플라이 체인을 먼저 투자할 거냐 아니면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이제 메모리 제조사를 먼저 투자할 거냐라는 관점에서는 지금은 아무래도 그 업황 반등을 위해서는 투자 규모를 좀 축소해야지 업황 반등이 빨라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투자를 먹고 이제 번영하는 우리 서플라이 체인들보다는 제조사 위주로 좀 투자에 집중하는 게 나을 거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업황의 재개 회복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업종 전체의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면 거기에 따른 서플라이 체인 업체들의 반등은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셀 업체에 집중을 하자라는 관점을 갖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셀 업체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개가 있는데 아무래도 메모리 사이클의 반등을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으니 베타가 큰. 그러면서 이제 퓨어한 메모리 업체인 SK 하이닉스를 좀 더 주목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캐펙스가 상향 조정되는 수요가 좋아지는 사이클 때는 밑에 이제 밸류 체인도 괜찮겠지만 네네. 지금 전체 업황의 바닥을 예측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칩업체를 사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베타가 가장 클 네. 하이닉스를 추천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오늘 김영건 위원님 모시고 최근에 굉장히 노이즈가 많았던 반도체 업황을 A부터 Z까지 웬만한 질문들은 다 드려본 것 같고요. 실제로 펀드 매니저들은 이런 인덱스한 질문들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인덱스한 보고서들을 많이 작성하고 계신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보고서 참고하시면서 반도체 투자하시면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